청소부 밥 다시 1. 토드 홉킨스, 레이 힐버트 지음, 신윤경 옮김. 세상의 모든 비즈니스 리더들과 그들의 배우자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청소부 밥에게. 추천의 글. 청소부밥 원고를 처음 읽었을 때 거울을 들여다본 느낌이었다. 경쟁과 승리라는 도그마에 빠져 앞만 보고 질주하다 지쳐버린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거울에 비친 것처럼 나타나 있었기 때문이다. 청소부 밥은 일상의 경쟁에 지친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경쟁에서 살아남아 성공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지 않는다. 그 대신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그래서 지금 행복하냐고. 남들이 질주해 가니까 낙오될까봐 불안해서 쫓아가지 않을 수 없다고 대답하는 우리에게 청소부 밥은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서두를 필요 없다고. 청소부 밥은 커다란 변화를 요구하지 않는다. 지금 당장 바뀌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고 강요하며 몰아세우는 법도 없다. 다만 일상의 작은 일들을 하지만 흥미로운 경험담을 보여줄 뿐이다. 그런데 이 간결하고 담담한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청소부 밥은 인생이라는 축복을 만끽하라고 말한다. 승리나 성공은 삶의 본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역시 그 주장에 공감한다. 아무리 성공했다 한들 재미를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 청소부 밥을 만나는 일은 지구상 첫 발견 또는 발명에 준하는 행위는 아니다. 그것은 단지 지나치게 바쁜 일상 속에서 놓치고 있던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발견하게 하고 그 가치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깨닫게 할 뿐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모여 어떻게 인생의 축복을 만들어가는지 두 눈으로 확인하면서 즐거운 미술을 머금게 할 뿐이다. 이제 청소부 밥을 만나러 가자. 밥 아저씨를 만나고 돌아온 당신 옆에 가장 소중한 것들이 함께 하길 바라며. 2006년 10월 한상복 배려의 저자. 한국의 독자들에게 지친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해줄 이 책을 한국 독자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 청소부 밥은 수년간 리더십, 커뮤니케이션, 성장 등을 주제로 진행되어 온 우리의 강연을 듣고 훈련 프로그램에 참가했던 기업 경영인들의 경험을 토대로 쓰였다.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대단한 성공을 거둔 기업가들조차 사업적 성공과 개인적 삶을 조화롭게 이끌어가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책의 주인공 로저도 다르지 않았다. 젊은 나이에 CEO가 되었지만 회사는 경영 위기에 처해 있고 아내와는 이혼당할까 두려울 정도로 소원해진 상태였다. 우리는 그들에게 인생에서의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자 이 책을 썼다. 마치 로저 앞에 구세주처럼 나타난 청소부 밥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 모두를 조화롭게 이끄는 삶으로 로저를 안내하듯 말이다. 젊은 CEO와 나이든 청소부가 우정을 키워나가며 들려주는 인생의 지혜는 일에 치여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즐거움을 찾지 못하는 한국의 수많은 로저들에게 따스한 위로와 격려를 보낼 것이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등 청소부 밥이 로저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를 통해 가족과 친구, 즐거움과 기쁨 등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성공은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또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로서 혹은 조직의 관리자로서 믿고 의지할 친구를 원한다면 청소부 밥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우정과 빛나는 지혜를 선사할 것이다. 이 책의 첫 번째 독자는 저자인 우리 자신이었다. 우리는 이 책을 써내려가며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깨달았으며 피곤하기만 했던 일이 즐거움으로 변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우리가 느낀 즐거움이 한국 독자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주길 간절히 기도한다.
토드 홉킨스와 레이 힐버트. 프롤로그.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밥 티드웰은 손바닥으로 무릎을 한번 탁 내려치고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몽당 연필을 다시 오렌지색 스프링 수첩에 끼워 넣고 테이블에서 컵과 녹차 티백을 집어든 후 클리너를 뿌리고 종이 타월로 닦았다. 밥은 티백을 쓰레기통에 가볍게 던져놓고는 컵을 씻어 싱크대 옆 건조대에 올려놓았다. 이곳은 트리플 A사의 휴게실. 좋았어? 그는 마치 정성 들여 정원 손질을 끝낸 후 뿌듯해진 사람처럼 말했다. 밥은 휴게실을 나와 복도를 걸으며 복도벽에 길게 걸려있는 트리플 A사의 직원들의 사진을 감탄스럽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자랑스러운 얼굴로 자신들이 만든 제품 옆에 서 있었다. 이 분야에 대해 전문 지식이 없는 밥에게는 낯선 물건들이었다. 그는 그저 기계의 한 부품이겠거니 추측할 뿐이었다. 하지만 몇몇 제품은 그가 보기에도 아주 훌륭한 것들이었다. 특히 새로 개관한 현대미술관의 화려한 로비를 장식하기 위해 특별 제작한 계단 난간은 아주 멋진 작품이었다. 그 사진 속에 5 남자는 안전모를 쓰고 회사 로고가 찍힌 셔츠를 입고 카메라를 향해 환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모두 자신들이 만든 물건에 자부심을 느낀 듯 행복한 표정이었다. 밥은 복도를 걸어가며 가장 좋아하는 오페라의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늦은 시간까지 불이 환하게 밝혀진 사장실을 보고 자연스럽게 푸치니의 오페라 투란도트에 나오는 공주는 잠 못 이루고가 떠올랐던 것이다. 가사가 생각나지 않는 부분은 으로 대신해 가며 노래는 계속되었다. 밥은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는 아름다운 선율에 빠져 눈을 반쯤 감고 노래에 심취했다. 내 숨 도르마, 내 숨 도르마. 그는 노래를 계속하며 청소 도구들이 잘 정돈되어 있는 카트를 밀었다. 그것들은 그의 멋진 청소 공연을 도와줄 출연자들이었다. 뚜 프레, 오 프린시페사, 넬라투아 프레다 스타안자. 경쾌한 손놀림으로 책상과 컴퓨터의 먼지를 털고 닦는 순간에도 노래는 이어졌다. 가르디 레스텔라 체 트레마노 다모레. 그는 오페라 주인공처럼 가슴에 손을 얹고 노래를 이어갔다. SD 스페라이 앙카. 하지만 그 순간 들려온 낯선 목소리에 노래를 멈춰야 했다. 목소리가 멋지시네요. 젊은 사장이 사무실 문 앞에 서서 그에게 말을 건넨 것이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끄럽게 해서 일을 못하셨군요. 밥이 공손하게 대답했다. 아니에요. 듣기 좋았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으신 것 같군요. 그 노래는 오페라 곡인가요? 양복을 깔끔하게 갖춰 입은 젊은 사장은 문틀에 기대서며 물었다. 지나치며 인사를 한 적은 있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네, 푸치니의 작품입니다. 가사가 무슨 뜻인가요? 이탈리아어라서 잘은 모르지만 대충 이런 뜻입니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어느 누구도 잠들 수 없네. 공주 그대 또한 그대의 차가운 보금자리에서 사랑과 희망으로 전율하는 별들을 바라볼 것이오. 젊은 사장은 비스듬히 기대 선 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저한테 딱 어울리는 노래군요. 이젠 보금자리가 되어버린 이 사무실에서 잠 못 이루고 있으니 말입니다. 제가 공주가 아니라는 점만 빼면 바로 제 노래군요. 그렇습니까? 차가운 보금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만. 밥이 웃으며 대꾸했다. 그렇군요. 사랑과 희망으로 전율하는 별도 없고 말입니다. 사장은 갑자기 고개를 떨어뜨린 채 발끝을 내려다봤다. 밥은 서로 잘 알지도 못하는 처지에 사장이 갑자기 침울한 기색을 보이자 순간 멈칫했다. 사장님,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제가 뭐라고 참견할 입장은 아니지만 밥은 망설이며 말했다. 비록 나이는 훨씬 어렸지만 그를 고용한 회사 사장이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네, 힘들죠. 빨리 끝내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이 시간이 되도록 일을 하고 있다니. 젊은 사장은 잘생긴 얼굴에 씁쓸한 미소를 띠며
어깨를 으쓱해 보이더니 사장실로 돌아갔다. 밥은 다시 아리아를 흥얼거리며 청소를 시작했다. 그런데 컴퓨터 키보드에 눈을 돌리는 순간 그 위에 놓인 초콜릿과 작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다. 밥 아저씨, 지난 월요일에 너무 어질러 놓고 갔는데 다 치워주셔서 고마워요. 아저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베키 드림. 밥은 초콜릿을 셔츠 주머니에 집어넣으며 미소를 지었다. 베키는 방금 만난 사장의 업무 비서인데 지난주 책상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고 간 탓에 그녀의 물건들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느라 퇴근 시간이 지나고도 일을 더 해야 했던 것이다. 밥도 베키에게 답장을 남겼다. 그날 베키의 물건들을 모두 제자리에 잘 돌려놓았기를 바란다는 내용이었다. 밥은 베키가 퇴근하고도 한참 후에야 청소를 시작하기 때문에 그녀를 직접 만난 적은 없었다. 다만 책상 위에 놓인 결혼 사진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았을 뿐이다. 사진 속 그녀는 밝고 다정해 보였다. 밥은 그녀와 결혼한 남자는 분명 행복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했다. 마침내 사장실 불이 꺼졌다. 젊은 사장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밥에게 정중하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밥은 그를 보며 어쩐지 측은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렇게 잘생긴 데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젊은이가 왜 그런 절망적인 말을 했을까? 그는 다시 푸치니의 아리아를 부르기 시작했다. 이제 이 건물에는 밥 혼자뿐이므로 마음껏 소리 높여 노래 부를 수 있었다. 마일 미오 미스테로 에 취오소 인메. 밥은 잠시 가사를 음미하며 생각했다. 그 비밀은 나만이 알고 있을 뿐 지금 상황에 잘 어울리는군. 월요일의 약속. 밥이 다음 주 월요일 트리플 A사에 와보니 젊은 사장의 사무실에는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다. 벌써 2주째였다. 밥은 방해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사장이 사무실을 떠날 때까지 휴게실에 앉아서 기다리기로 했다. 밥은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녹차를 준비했다. 혼자만의 티타임이 끝나면 2시간 동안 건물의 모든 사무실을 돌며 잘 짜인 오페라와도 같은 청소 공연을 선보일 터였다. 밥은 탄탄하게 성장해 가던 사업에서 손을 뗀 후 청소 일을 시작했다. 이 일은 은퇴한 그가 집 밖으로 나올 구실이 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활력을 주고 남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기도 했다. 밥은 마치 피트니스 코스를 밟듯 자신만의 스타일로 청소를 해 나갔다. 이 작업은 그의 삶에 큰 활력을 주었고 생각을 정리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다. 2년 전 아내 앨리스가 세상을 떠난 후 저녁 무렵은 그에게 가장 힘든 시간이 되었다. 매일 저녁이면 그녀와 마주 앉아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곤 했기 때문이다. 밥은 그녀와 함께 했던 아주 사소한 것들마저 그리웠다. 베개에서 묻어나던 앨리스의 향기가 그리웠고 일어나자마자 나쁜 뉴스를 보면 심장이 안 좋다며 만화를 먼저 볼 수 있도록 접어주던 신문도 그리웠다. 앨리스는 상냥한 여자였다. 똑똑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 밥과 앨리스는 오랜 시간 행복한 나날을 함께 보내며 인생 최고의 선물인 새 아이를 낳아 길렀고 그 아이들이 자라서 그들에게 건강하고 활력이 넘치는 3명의 손자 손녀를 안겨주었다. 밥은 찻물이 끓기를 기다리면서 항상 지니고 다니는 오렌지색 스프링 수첩을 꺼냈다. 그리고는 무언가를 적어 내려갔다. 그때 문이 열리며 젊은 사장이 빈 머그잔을 들고 들어왔다. 안녕하세요, 킴브로우 사장님. 밥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네,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성함이? 사장이 물었다. 네, 밥 티드웰입니다. 밥은 가볍게 인사를 하며 대답하고는 차를 따르기 위해 일어섰다. 수첩에 뭘 적고 계시던데 뭔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습관 같은 겁니다. 같은 문장을 계속 뜯어 고치는 거죠. 더 멋진 글이 될 때까지요. 사장님,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밥은 사장의 빈 머그 잔을 보며 물었다. 아니요, 제가 할게요. 물이 다 끓는 것 같으니 어떤 걸로 드릴까요?
밥은 역할이 뒤바뀐 이 상황에 웃음을 지으며 대답했다. 녹차로 하지요. 건강에 좋으니까요. 그럼 저도 같은 걸로 해야겠군요. 밥은 다시 자리에 앉았다. 사장은 뜨거운 김이 나는 녹차잔을 밥에게 건네주고는 테이블 맞은편에 앉아 콧등을 문질렀다. 사장님, 피곤해 보이십니다. 네, 완전히 녹초가 됐어요. 사장은 뒷목을 주먹으로 탕탕 치며 대답했다. 너무 늦게까지 일하시더군요. 밥이 딱하다는 눈빛으로 말했다.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거의 매일 그렇죠. 요즘은 여기서 살다시피 해요. 예전엔 나름대로 재미가 있었는데 지금은 재미가 없으십니까? 글쎄요. 요즘엔 마치 일만 하기 위해 사는 것 같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와 딸들은 이미 자고 있죠. 주말에도 밀린 일을 하거나 전화기를 붙들고 시간을 보내야 돼요. 가족과 함께할 시간이 없어요. 안 됐군요. 아이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자라는데 말입니다. 자녀분이 어떻게 되세요? 이번에는 젊은 사장이 밥에게 물었다. 아들 둘에 딸 하나입니다. 이미 다 자랐죠. 손자, 손녀도 셋이나 있는걸요. 사진 있으세요? 그럼요. 보여드릴게요. 밥은 지갑을 꺼내 가족들의 사진이 들어있는 간이 사진첩을 쭉 펼쳐 보였다. 첫 번째 사진은 앨리스였다. 부인이신가 보네요. 네, 앨리스예요. 2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죠. 밥은 입술을 꼭 다물었다. 안타까운 일이군요. 사장이 위로의 말을 건넸다. 지금도 항상 그립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사랑이었고 우린 아주 행복했어요. 정말요? 요즘 세상에 그런 인연은 드문데. 젊은 사장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물었다. 물론입니다. 앨리스는 정말 대단한 여자였지요. 인생의 훌륭한 동반자이자 좋은 어머니였고 아주 현명한 사람이었죠. 내가 오페라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 것도 다 그녀 덕분입니다. 앨리스는 또 모든 일에 열정적이었어요. 친구들이 오면 색다른 요리를 만들어주기도 하고 아주 작은 것들까지도 아름답게 만드는 재주가 있었죠. 또한 그녀는 나에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준 사람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걸 쓰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6가지 지침. 그녀가 일러준 이 내용을 항상 기억하려고 말입니다. 그녀가 얘기했을 때의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계속 수정하고 있지요. 흥미로운 얘기네요. 그런데 왜 하필 6가지입니까? 사장이 궁금한 듯 물었다. 그거야 모르죠. 아마 앨리스만 알 겁니다. 어쨌거나 효과 만점이었거든요. 밥이 활짝 웃으며 대답했다. 그 지침을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장이 밥의 오렌지색 수첩을 가리키며 물었다. 아직 안 됩니다. 새로 기억난 부분이 있어서 고치는 중이거든요. 밥은 수첩을 다시 셔츠 주머니 안에 밀어 넣으며 대답했다. 좀 보여주세요.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젊은 사장이 물러서지 않고 졸라댔다. 사장님, 정말 그렇게 하십니까? 정말로 지침이 알고 싶으세요? 밥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지금 상황대로라면 제 미래는 뻔합니다. 아내가 아이들과 재산의 반을 가지고 저를 떠나거나 그 전에 제가 사무실에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과로사하거나 둘 중 하나죠. 맙소사,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밥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이 얘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사장은 이야기를 계속했다. 한동안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물론 아내는 저를 위해 주기는 했지만 뭔가가 잘 안 풀렸는지 둘 사이가 계속 겉돈다는 느낌이었어요. 이건 틀림없는 위기 신호였죠. 폭발 직전이었거든요. 그런데 지난주에 아내의 생일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위기에서 벗어날 절호의 기회였죠. 그래서 아내에게 단둘이 오붓하고 분위기 있는 곳에서 저녁 식사를 하자고 했습니다. 레스토랑까지 예약해놨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약속을 깜빡한 겁니다. 집에 도착해보니 아내는 이미 자고 있더군요. 테이블 위에 커다란 꽃다발이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 제 이름이 적힌 카드가 꽂혀 있었어요. 사장은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을 이었다. 하지만 사실 그건 제가 보낸 게 아닙니다. 비서 베키가
아내의 생일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 이름으로 보낸 거였죠. 베키는 제게 아내의 생일을 알려주려고 전화를 했지만 저는 그때 중국에서 온 손님과 중요한 계약을 체결하느라 휴대폰을 꺼놨지 뭡니까. 몇 주 동안 공들여온 일이었거든요. 원래 계약일은 하루 전이었는데 그들이 예약했던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하루 늦게 도착하게 되었죠. 게다가 그들은 다음 스케줄 때문에 그날 저녁 곧바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난리가 났죠. 일정을 재조정하느라 미친 듯이 허둥댔어요. 결국 중국 손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그들이 비행기에 오르기 직전 계약서의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너무나 숨가쁜 일정이었어요. 그렇게 일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후 저는 개선 장군이라도 된 듯 우쭐해서는 차를 몰고 기분 좋게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꽃다발을 보고 아내의 생일을 잊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닫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더군요. 그날 이후로 아내는 제게 말도 안 겁니다. 이게 지금의 제 상황입니다. 일벌레 그 자체죠.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밥이 말했다. 무슨 말씀이시죠? 일벌레라기보다는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다만 일이 지나치게 많아서 그런 것뿐입니다. 이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집에 가봤자 마음만 더 불편하고요. 어떨 땐 가족이 전혀 모르는 사람들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는 그저 돈을 뱉어내는 현금 지급기 신세인 거죠. 이런 정말 앨리스의 6가지 지침이 필요한 순간인 것 같습니다. 밥은 잠시 생각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사장님, 이렇게 하시죠. 일주일만 기다려 주십시오. 다음 주 월요일에 첫 번째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말입니다. 그렇게 6주가 지나면 뭔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좋아지고 일도 다시 즐거워질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랬거든요. 밥의 말에 젊은 사장은 체념한 듯 말했다. 나쁜 뜻으로 하는 말은 아니지만 솔직히 믿기 어려운 말씀이네요. 조금 전만 해도 6가지 지침을 꼭 알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밥은 오렌지색 수첩을 주머니에서 꺼내 흔들며 말했다. 젊은 사장은 잠깐 고민하는 듯 하더니 처음으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한번 시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군요. 그럼 저는 뭘 준비하면 되죠? 잘 생각하셨습니다. 밥도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장님은 녹차 2잔을 준비해 주십시오. 저는 평소보다 30분쯤 일찍 와서 첫 번째 지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 충분히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을 주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천천히 말이죠. 그러죠. 사장은 빈 머그잔을 가리키며 덧붙였다. 그런데 녹차가 정말 건강에 좋기는 한가요? 그렇더라도 맛이 너무 쓰네요. 두 사람은 기분 좋게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밥은 다시 사무실 청소부로, 젊은 사장은 사무실의 주인으로 각자의 본분에 충실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고독과 피곤. 로저 킴브로우는 부엌으로 연결된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고요한 어둠이 집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랩으로 쌓인 큰 접시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 서툰 글씨로 아빠 저녁이라고 쓴 쪽지가 붙어 있었다. 작은 딸 베카의 솜씨였다. 로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먹고 싶은 생각도 들지 않았지만 어쨌든 접시를 전자레인지에 밀어 넣었다. 그는 딸아이가 남긴 쪽지를 들여다보다가 뒷면에도 뭔가가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엄마, 아빠, 그리고 두 딸의 모습이 비뚤비뚤한 선으로 그려져 있었고 큰 하트 모양이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그는 베카라고 쓰인 글씨를 보고 미소 지었다. 첫 딸 세라가 2살 때 둘째 레베카가 태어났는데 어린 세라는 동생 이름을 제대로 발음할 수 없어서 항상 베카라고 불렀다. 이제 세라는 7살, 레베카는 5살이 되었지만 가족들에게 둘째 딸의 이름은 여전히 베카로 통했다. 마냥 어린 줄만 알았던 베카가 아빠에게 이런 쪽지를 쓰다니
아이들은 정말 빨리 자라는구나. 로저에게는 지난 몇 년간의 기억이 거의 없었다. 회사 일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갓난아이였던 백하가 유치원에 다닐 정도로 자란 것이다. 백하는 유치원 친구들이나 상상의 친구인 척에 대해 잠시도 쉬지 않고 제잘제잘 떠들어대곤 했다. 반면 세라는 조용하지만 자신감 있고 훌륭한 꼬마 숙녀로 자라주었다. 학교 생활도 문제없이 잘 해내고 있었으며 언제나 시간을 지켜 잠자리에 들었다. 그런데 로저는 이상하게도 그런 세라가 항상 더 걱정되었다. 전자레인지가 큰 신호음을 내며 고요한 부엌을 뒤흔들었다. 로저는 음식을 꺼냈다. 구운 닭고기와 옥수수 그리고 시금치였다. 아내 달리는 훌륭한 요린사였다. 그녀는 언제나 건강에 좋은 음식을 정성 들여 준비해 주었다. 이 닭고기 요리도 막 구워냈을 때는 분명 맛있는 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전자레인지에 너무 오래 데웠는지 지금은 시커먼 고무 덩어리처럼 보였다. 로저는 우선 뻣뻣하게 굳은 뒷목을 풀어주기 위해 큰 유리잔에 물을 따른 후 아스피린 2알을 삼켰다. 식사를 마친 로저는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아무렇게나 던져 넣었다. 하지만 곧 자신의 실수를 깨달았다. 저녁 설거지는 이미 끝나 있었고 그가 던져 넣은 더러운 접시 때문에 나머지 깨끗한 접시에까지 기름이 튀었던 것이다. 그는 딸아이의 알록달록한 접시를 바라보며 예쁜 색깔의 접시에는 알파벳이 적혀 있었다. 아이들의 물컵과 다른 컵들도 눈에 들어왔다. 로저는 갑자기 마음 한편이 저려왔다. 그가 던져 넣은 더러운 접시는 오늘 저녁 그가 함께하지 못했던 단란한 가족 식사에 놓였던 깨끗한 접시들과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불현듯 자신이 가족 구성원 사이에 불쑥 끼어든 이방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계단 아래에 이른 로저는 아이들이 깰까봐 신발을 벗어들고 조심스럽게 계단을 올라갔다. 아이들 방 앞에 이르러 방문을 살짝 열자 밖에서 스며든 불빛이 백하의 금빛 머리카락을 비춰주었다. 얼마 전부터 새로 쓰기 시작한 트윈 사이즈 침대 때문인지 백하의 몸이 더욱 작게 느껴졌다. 언니 세라는 이불 속에 폭 파묻혀 잠들어 있었다. 로저는 백하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머리카락에서 익숙한 사과향 샴푸 냄새가 났다. 그는 세라를 향해 몸을 돌렸다. 차 소리 들었어요. 세라가 잠에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하구나. 깨우지 않으려고 했는데. 저녁 드셨어요? 세라는 엄마 역할을 대신 하려는 다 큰 딸처럼 어른스럽게 물었다. 그럼 아주 맛있게 먹었어. 고맙다 우리 딸. 로저는 거짓말로 대답했다. 이제 다시 자렴. 사랑한다. 저도요 아빠. 세라는 중얼거리듯 대답하고는 다시 베개의 얼굴을 파묻더니 곧 잠이 들었다. 로저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조용히 침실로 들어갔다. 달리는 늦게 들어올 로저를 위해 작은 등을 켜놓은 채 잠들어 있었다. 로저는 재빨리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너무 피곤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보고서 숫자들과 오늘 오갔던 수많은 대화, 이메일 내용들로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지금 잠을 자두지 않으면 분명 내일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질 것이다. 요즘 일이 돌아가는 형편을 생각할 때 늦잠을 자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란 것을 로저는 잘 알고 있었다. 결국 그는 알람을 6시에 맞추고 수면제를 찾아 하나를 삼켰다. 억지로라도 잠을 청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침대에 누웠지만 여전히 잠을 이룰 수 없어 오랫동안 디지털 알람 시계의 숫자가 푸른빛을 바라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곁에 누운 아내의 고른 숨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다. 그 순간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집안 가득 울려 퍼졌다. 두 딸 중 누군가 숨이 넘어갈 듯 비명을 지르고 있었던 것이다. 달리는 벌떡 일어나더니 단거리 육상 선수처럼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다. 로저도 그녀를 뒤따라갔다.
그가 방에 도착했을 때 달리는 이미 세라를 품에 안고 달래고 있었다. 세라는 놀란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지 땀에 흠뻑 젖은 채 울고 있었다. 무슨 일이야? 로저가 물었다. 무서운 꿈을 꿨대. 달린이 건조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자, 우리 딸, 이제 다 괜찮아? 달리는 세라를 진정시키고 다시 침대에 눕혔다. 자기는 먼저 가서 자. 별일 없을 거야. 정말 괜찮겠어? 로저는 근심스러운 듯 물었지만 수면제의 효과가 이제야 온몸에 퍼져오고 있었다. 자기가 옆에서 그렇게 불안해하면 애가 더 겁을 내잖아. 달리는 차갑게 대꾸했다. 로저는 하는 수 없이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몇 분 후 달린도 침실로 돌아왔다. 세라는 괜찮아? 로저가 물었다. 사실 좀 걱정이 돼. 벌써 3일째 악몽 때문에 깼거든. 달린이 냉랭한 말투로 대답했다. 물론 자기는 늘 집에 없었으니 모르겠지만 말이야. 달리는 한결 차가워진 말투로 덧붙였다. 이유가 뭔 것 같아? 로저가 물었다. 잘 모르겠어. 아침에 물어보면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니까. 병원에 가보는 건 어떨까? 자기는 당연히 못 갈 테고 나 혼자 알아서 데려가 보란 말이지. 달리는 눈썹을 치켜 올린 채 약간은 요란스럽게 베개를 두드려 펴며 되물었다. 나 요즘 바쁜 거 알잖아. 이런 일은 자기가 좀 알아서 해주면 안 돼? 로저는 말끝을 흐리며 미안한 듯 얼버무렸다. 안 되긴 당연히 내가 해야지. 이런 일은 항상 내 차지잖아. 바쁜 당신이 어떻게 이런 자질구레한 일까지 신경 쓰겠어? 달린이 목소리를 과장되게 높이며 말했다. 로저는 수면제 때문에 대화에 집중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가까스로 입을 열어 대꾸했다. 무슨 뜻이야? 내가 집안일에는 관심도 없다는 거야? 뜻은 무슨 뜻? 그냥 말한 그대로야. 달린이 대답했다. 그래? 로저는 할 말을 잃고 머뭇거렸다. 이제 그만해. 내가 내일 병원에 전화해 볼게. 달리는 말다툼을 매듭 짓고는 다시 침대에 누웠다. 아참, 저녁 잘 먹었어. 늦어서 미안해. 로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듯 화제를 돌렸다. 애들이 많이 기다렸어. 나중에 지쳐서 식탁에 앉은 채로 졸고 있더라. 늦으면 늦는다고 전화라도 한 통 해줘야 하는 것 아니야? 그래야 기다리지 않지. 달리는 다시 차분해진 목소리로 차갑게 따졌다. 미안해. 일 때문에 어쩔 수 없었어. 게다가 오늘은 사무실 청소부와 우연히 얘기를 하게 됐는데 로저가 사정을 설명하려 했지만 달리는 재빨리 말을 잘랐다. 됐어. 일일이 변명할 필요 없어. 미안하다고 하잖아. 일 때문에 그런 걸 어떡해. 로저가 말했다. 진짜 미안하긴 한 건지. 그런 얘긴 하도 들어서 지겨워.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떤지나 알고 있으면 좋겠어. 나도 노력하고 있어.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잘할 수는 없잖아. 자기한테 완벽한 사람이 되라고 한 적 없어. 그냥 남들처럼 평범한 남편 노릇, 아빠 노릇을 해주길 바랄 뿐이야. 내가 그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알아? 매일 몇 시간씩 들여서 저녁 준비해놔야 결국엔 식어서 버려야 하고 밖에서 차 소리만 들려도 혹시나 해서 내다보고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 진짜 모르는 거야?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야?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건지 이제 기억도 안 나. 매일 똑같은 일로 말다툼하는 것도 이젠 정말 지겹다고. 그렇게 말하지 마. 나도 최선을 다하고 있어. 사사건건 불만인 당신 기분 맞추는 거 나도 힘들다고. 로저는 그렇게 반박하고는 대화의 빗장을 닫아 걸었다. 그만하자. 피곤해서 이만 자야겠어. 로저의 일방적인 종료 선언에 달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불을 껐다. 로저는 약기운에 취해 금세 깊은 잠에 빠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깬 그는 조용히 일어나 샤워를 한 뒤 옷을 입고 급히 사무실로 향했다. 달린과 아이들은 아직 잠에 빠져 있었다. 그는 회사에 제일 먼저 도착해 불을 켜고 정신을 차리기 위해 커피를 한 잔 마시며 생각했다. 이런 식으로 살 바엔 차라리 사무실에 침대를 갖다 놓는 편이 낫겠군. 삶에 지쳤을 때는 로저는 컴퓨터 모니터의 시계를 바라보았다. 곧 그 청소부를 만날 시간이었다.
로저의 머릿속으로 지난 일주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그는 청소부를 처음 만났던 지난주 월요일보다 훨씬 지쳐 있었다. 로저의 회사인 트리플 A의 최대 고객 업체인 크로키 스틸 경영진을 접대하느라 주말에도 쉬지 못했기 때문이다. 골프장에서부터 칵테일을 곁들인 저녁 식사까지 동행하느라 로저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다. 게다가 오늘은 아침부터 이메일 한 통을 놓고 진을 빼고 있었다. 매우 조심스럽게 처리해야 할 일인데 몇 글자 쓰려고 하면 전화가 오거나 직원이 급한 문제를 들고 찾아와 흐름을 끊곤 하였다. 퇴근 전까지 이메일을 완성하려면 아무래도 청소부와의 약속은 미뤄야 할 것 같았다. 로저는 빠른 걸음으로 휴게실로 향했다. 청소부 밥은 이미 약속 장소에 도착해 녹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장님, 잘 지내셨습니까? 밥이 반갑게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았다. 그냥 뭐 그렇죠. 로저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며 대답했다. 저 미안하지만 오늘 약속은 너무 바쁘셔서 다음으로 미뤄야겠습니까? 밥이 말했다.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꼭 보내야 할 중요하고 민감한 메일이 있는데 하루 종일 다른 일에 시달리느라 쓰지 못했거든요. 정말 죄송합니다. 말씀은 다음 주에 듣기로 하죠. 그럼 그러십시오. 자, 녹차라도 가져가서 드세요. 밥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머그잔을 로저에게 건넸다. 저번에 마셨던 그 쓴 차로군요. 로저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맞습니다.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죠. 밥이 로저를 향해 살짝 눈짓을 하며 말했다. 녹차만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로저가 눈치를 채고 물었다. 금방 들켰습니다. 하하하. 밥은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로저가 물었다. 첫 번째 지침 말인가요? 지침의 내용만이라면 5초면 충분합니다. 5초요? 로저가 의아한 듯 물었다. 그렇습니다. 밥이 자신 있게 대답했다. 그 정도라면 약속을 미룰 필요가 없겠네요. 로저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로저의 모습을 바라보던 밥이 흔들림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 네? 무슨 말씀이신지 로저가 물었다. 말 그대로입니다. 앨리스는 항상 제게 이 말을 하곤 했거든요. 지친 머리로는 절대 일할 수 없다고 말입니다. 밥이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로저가 궁금한 듯 물었다. 지쳤을 때는 재충전을 해야죠. 이게 앨리스의 첫 번째 지침입니다. 밥이 그의 오렌지색 수첩을 톡톡 치며 말했다. 로저는 녹차를 한 모금 마시며 관심을 보였다. 흥미로운 이야기네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급한 이메일은 어떻게 하시고요? 밥이 물었다. 좀 이따 쓰죠 뭐. 로저는 마음을 완전히 돌린 듯 대답했다. 사장님께서 이렇게 간절히 원하시는 걸 보면 앨리스가 아주 기뻐하겠는데요. 밥은 즐거운 얼굴로 잠시 오렌지색 수첩을 들여다보더니 이야기를 이어갔다. 앨리스와 갓 결혼했을 때의 일입니다. 사장님은 아마 세발 자전거를 타고 다닐 나이였겠죠? 그 당시 제 상황은 지금 사장님과 비슷했어요. 하루 종일 일에 시달리거나 녹초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곤 했죠. 그런데 하루는 퇴근하고 집에 가보니 앨리스가 연장 박스와 소나무 널빤지를 준비해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지 뭡니까? 그러고는 잡지에 나온 사진을 보여주며 똑같은 세 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더군요. 게다가 그냥 평범한 세 장도 아니었습니다. 장식이 가득한 예쁜 세 장이었죠. 목수일을 하셨나 보죠? 목수라고요? 아닙니다. 밥이 재미있다는 듯 껄껄 웃었다. 저도 사장님과 마찬가지로 사업을 했습니다. 이래봬도 대학원까지 나왔고 학위도 몇 개 받았죠. 집에서는 못질조차 스스로 해본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앨리스에게는 안 통했죠. 무조건 세 장을 만들어 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만드셨어요? 로저가 물었다. 그럼요. 앨리스의 부탁인데 감히 거절할 수가 있나요? 다음날 저녁부터 세 장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정말 짜증이 났습니다. 그날도 역시 회사 일로 완전히 지쳐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널빤지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한쪽에 모아두고 대충 설계도를 그려봤습니다. 그리고 앨리스에게 필요한 재료들을 사달라고 부탁했죠. 그렇게 꼬박 일주일을 매달려서 3장을 완성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칠을 하는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어떤 생각이요? 혹시 너무 못 만들었다는 생각인가요? 로저가 장난기 가득한 얼굴로 농담을 던졌다. 솔직히 잘 만든 건 아니었죠.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건 앨리스가 그 3장을 만들어 달라고 한 이유를 마침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밥이 미소 띈 얼굴로 대답했다. 이유가 뭐였나요? 로저가 물었다. 앨리스는 저를 위해 그런 부탁을 했던 거였습니다. 밥이 대답했다. 죄송하지만 도통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로저가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분명 그 일이 지겨웠습니다만 마지막 날이 되어 가만히 돌이켜보니 둘째 날부터는 3장을 만드는 게 짜증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재미를 느끼기 시작했죠. 이전에는 아침에 눈 뜨면 회사 보고서부터 읽곤 했는데 그 일을 시작한 후에는 3장을 점검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인가 넷째 날에는 일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흘러나오더군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글쎄요. 알 것도 같고. 로저는 여전히 감이 안 잡히는 듯 주저하며 대답했다. 그러자 밥이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일 때문에 지쳐있을 때는 다른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야 한다는 사실. 앨리스는 제게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취미생활이나 레저 활동이 필요한 거죠. 재미를 느끼는 일은 사람마다 다를 테니 먼저 자신에게 잘 맞는 일을 찾아야 합니다. 아마 저에게는 3장 만드는 일이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을 하는 동안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왔으니까요. 며칠간 끙끙대던 일도 쉽게 해결되고 기발한 아이디어가 샘처럼 솟아나서 창의적으로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피로도 전혀 느끼지 않았고요. 에너지를 계속 쓰기만 하고 재충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바닥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히 지쳐 나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의 저처럼 말이죠. 로저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상황을 겪어봐서 잘 압니다. 밥이 대답했다. 그럼 그 이후에도 3장 만드는 일을 계속 하셨나요? 아니요. 아쉽지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습니다. 3장은 자선단체에 기부했는데 팔리기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걸 배웠죠. 스스로 재충전하는 법을 말입니다. 그럼 그 이후에는 뭘 하셨어요? 로저는 이야기에 열중한 나머지 차를 마시는 것조차 잊고 있었다. 사장님, 차 다 식겠습니다. 밥이 머그잔을 로저 쪽으로 살짝 밀며 말했다. 이 이야기 자체를 기억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스스로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로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셔츠 단추를 하나 풀었다. 앨리스에게 3장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이유를 깨달았다고 말하자 그녀는 다행이라고 하더군요. 아니면 하나 더 만들게 하려고 했다면서요. 밥과 로저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다. 밥이 말을 이었다.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고 했죠. 바로 그때 앨리스가 말했습니다. 지친 머리로는 일할 수 없다고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움직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몸도 에너지가 떨어지면 멈춰버린다고 하더군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뭐라고 반박할 여지가 없었죠. 그리고 나에게 맞는 재충전 방법을 찾았습니다. 퇴근 후나 근무 중에 가볍게 산책을 하거나 책, 잡지 등을 읽으면서 생활에 활기를 불어넣는 것입니다. 클래식 음악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였습니다. 그런 활동들이 하루하루 반복되면서 마치 밥을 먹거나 옷을 입는 것 같은 일상의 한 부분으로 자리를 잡아갔고 저는 매일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스스로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밥은 이야기를 마치고 녹차를 한 모금 마셨다. 쉽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군요. 로저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사장님, 일단 한번 시도해 보십시오. 생각보다 쉬운 일이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밥이 말했다. 하지만 제 아내는 부인과 달라요. 로저가 말했다. 가족들은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지 모르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밥이 물었다.
아내는 제가 일만 하고 가족들에게는 신경도 안 쓴다고 매일 불평이에요. 두 딸아이도 바라는 게 어찌나 많은지 학교 공연이나 소프트볼 경기가 있을 때마다 보러 오라고 난리고요. 제 몸은 하는데 어떻게 그 많은 일을 다 할 수 있겠어요. 항상 미안한 마음이 들긴 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가족과 일,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건 불가능한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네요. 밥이 말했다. 아무 생각 말고 일단 첫 번째 지침대로 해 보십시오. 가정과 직장 생활 모두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제가 장담하죠. 지금 전 빠져나올 수 없는 늪에서 허우적대는 꼴입니다. 지침대로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로저가 말했다. 사장님, 그러면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뭐죠? 다음 주 월요일에도 꼭 다시 만나는 겁니다. 밥은 이 말과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다. 벌써 일을 시작하실 시간인가요? 로저가 시계를 보며 물었다. 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뵙죠. 밥이 인사를 건넸다. 네, 꼭 올게요. 로저는 다짐하듯 대답했다. 밥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오렌지색 수첩을 한 장 찢어 로저에게 건네고는 휴게실 밖으로 사라졌다. 로저가 건네받은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로저는 종이를 들고 사무실로 돌아와 다시 이메일 쓰는 일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10분 뒤 그는 깜짝 놀랐다. 하루 종일 매달렸던 일을 단 10분 만에 이렇게 쉽게 끝내다니. 뒤엉킨 삶을 풀어내는 비결. 로저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부엌에만 환하게 불이 밝혀져 있었다. 식탁 위를 보니 박스에 피자 2조각이 담겨 있었고 싱크대에는 저녁 식사 때 쓴 접시들이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다. 월요일 저녁 메뉴는 피자일 때가 많다.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기 때문이다. 로저는 샤워부터 하고 내일 아침 발표할 계획안을 검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먼저 아이들을 보기 위해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갔다. 달린이 두 아이가 누워있는 침대 사이에 앉아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다. 아빠! 아이들은 반가운 마음에 로저의 목을 껴안으며 매달렸다. 로저는 허리를 굽혀 달린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고 달린은 미소로 답했다. 그간의 서먹했던 분위기가 다소 누그러지는 듯한 느낌이었다. 자기가 애들한테 책 좀 읽어줄래? 나는 그동안 설거지를 좀 할게. 달린이 부탁했다. 그래요, 아빠. 아빠가 읽어주세요. 두 딸은 입이라도 맞춘 듯 함께 졸라댔다. 좋아. 하지만 잠깐이다. 둘 다 어서 자야지. 로저는 아이들을 눕히며 조건을 붙였다. 그는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 등장인물별로 목소리를 바꿔가며 동화책을 읽는 게 어쩐지 바보같이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달리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일에 훨씬 열성적이었다. 그녀는 별이 그려진 고깔 모자를 쓰고 동화 속 요정 흉내를 내며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곤 했다. 로저는 재킷과 구두를 벗은 후 침대 사이에 앉았고 아이들은 다시 이불 속으로 파고 들어갔다. 모자도 쓰고 해야죠, 아빠. 둘째 딸 베카가 고깔 모양의 요정 모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아빠는 그런 거 안 써. 로저는 짧게 대답하고는 달린이 표시해준 부분부터 책을 읽기 시작했다. 10분 정도 지났을까? 아이들은 고른 숨소리를 내며 잠이 들었다. 로저는 조용히 방에서 나와 달린이 있는 부엌으로 내려갔다. 둘 다 세상 모르고 잠들었어. 로저가 말했다. 자기가 책 읽어주면 애들이 무척 좋아해. 내일 아침 먹으면서 내내 그 얘기만 할걸? 큰 선물이라도 받은 것처럼 말이야. 달린이 테이블에 음식 접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데운 피자 2조각과 토스트 샐러드였다. 잠깐 같이 있어줄래? 로저가 식탁에 앉으며 말했다. 달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 오면 늘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아서 피해주려고 한 건데. 그녀는 마치 그네에 앉은 어린 소녀처럼 조리대 끝에 걸터 앉아 긴 다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일은 어땠어? 지옥이 따로 없었어. 애들 얘기나 하자. 로저가 피곤하다는 듯 말했다. 애들이야 항상 똑같지 뭐. 세라는 계속 소프트볼 경기 얘기만 하고
백화는 상상의 친구 척의 머리카락을 잘라줘야 된다고 하고. 참, 오늘 가게에 갔다가 우연히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세라가 자꾸 악몽을 꾼다고 말씀드렸거든. 달린이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다. 아, 병원에 가보기로 했었지. 잊고 있었네. 로저는 음식을 입에 넣으며 대꾸했고 달리는 살짝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의사가 뭐래? 로저가 음식을 삼키며 물었다. 애들이 악몽을 꾸는 건 정상적인 일이래. 어떤 애들은 며칠씩 연속으로 같은 꿈을 꾸기도 한다는 걸. 그걸 두려움을 극복하는 과정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와 있대. 어떤 두려움? 로저가 물었다. 잘은 모르지만 세라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자기 반 친구 부모님이 이혼을 했는데 우리도 혹시 이혼할 거냐고.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어? 로저가 긴장된 얼굴로 포크를 내려놓으며 물었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고 마침내 달린이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느냐고 물었지. 그랬더니 내가 방에서 우는 걸 본 적이 있다고. 우린 이혼 같은 거 안 한다고 달래줬어야지. 로저가 달린을 바라보며 말했다. 글쎄, 그래야 했을까? 달린도 로저를 마주보며 말했다. 글쎄라니 그게 무슨 뜻이야. 로저가 눈을 크게 뜨며 되물었다. 내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세라가 겁먹었다는 거 알아. 당연히 달래주고 안심시켜줘야 했겠지. 세라도 그걸 바랐을 거야. 하지만 나도 내 마음을 모르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 아이들한테 상처 주기는 싫지만 그렇다고 거짓말을 하고 싶진 않아. 그런데 당신은 왜 울었는데? 로저가 물었다. 정말 몰라서 묻는 거야? 뻔하잖아. 그걸 꼭 말해줘야 알아? 달린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로저는 식욕을 잃은 듯 접시를 밀쳐냈다. 수도 없이 말했잖아. 어젯밤에도 말했고 똑같은 말을 대체 몇 번을 해야 돼? 우리는 서로 원해서 결혼했어. 한쪽이 억지를 부려서 다른 한쪽이 어쩔 수 없이 끌려온 게 아니잖아. 그런데도 자기는 나와 아이들이 무슨 큰 짐이나 되는 것처럼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거 알아? 원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이 떠맡게 된 짐짝처럼 말이야. 난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고 둘 다 이런 생활을 원했다는 걸 의심해 본 적이 없어.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행복했었는지 생각해봐. 정말 꿈만 같았잖아. 결혼 초기에는 자기도 일 끝나기가 무섭게 집으로 돌아왔고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 나나 애들이 그렇게 부담스럽다면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더 낫지 않겠어? 서로를 원하지도 않는데 좋은 집에 멋진 차 그런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야. 난 이제 더 이상 확신이 서지 않아. 자기한테는 아무리 말해줘봐야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것 같고. 달리는 조리대에서 내려와 빠른 걸음으로 침실을 향해 사라졌다. 그랬다. 똑같은 이야기를 수도 없이 들었다. 로저는 하지만 솔직히 말해 그녀의 주장을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아내와 딸들이 좋은 집에서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왔다. 그것이 로저의 의무였다. 그래서 죽도록 일에 매달렸다. 그런데도 달리는 로저가 가족들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둥, 거리감이 느껴진다는 둥 끊임없이 불만만 늘어놓았다. 로저는 잠자코 있다가 느닷없이 화를 내곤 하는 달린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 로저가 보기에 그녀는 이상적인 가정을 맹목적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온 가족이 테이블에 둘러앉아 단란한 저녁 식사를 하고 함께 공원으로 산책을 가는 그런 모습 말이다. 하지만 이상은 이상일 뿐이다. 현실이 이상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녀는 인정하지 않는다. 로저는 접시를 식기 세척기에 대충 던져놓고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서류 가방을 찾았다. 내일 아침에는 차분하게 읽어볼 시간이 없을 것이기에 오늘 읽어둬야 했다. 달린에게 이번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해봤자 어차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은 물론 그들의 가족까지 자신에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방을 샅샅이 뒤져봐도 계획안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럴 리가 없는데 사무실에 두고 왔나? 그는 비서 베키에게 전화를 걸어 계획안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달라고 할까 잠시 생각했지만 그러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렇다고 사무실에 다시 갔다 오자니 1시간은 좋게 걸릴 테고 어쩔 수 없었다. 내일 또 새벽같이 출근하는 수밖에. 로저는 그냥 잠을 자기로 하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했다. 달리는 더 이상 아무 얘기도 하고 싶지 않은지 독서 등까지 모두 끈 채 침대에 누워 있었다. 로저는 5시 30분으로 알람을 맞추다가 문득 침대 옆 탁자에 책이 하나름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는 달린이 책을 많이 읽는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닫고는 그중 한 권을 집어들었다.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쓴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이었다. 내 얘기 같군. 나도 매일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니 말이야. 로저는 책을 읽으면 수면제 없이도 잠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책장을 넘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는 2시간이 지나도록 여전히 잠들 수 없었다. 책에 완전히 매료되어 덮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남을 위해 희생한 휴머니스트들의 이야기가 희망이라는 단어에 담긴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고 있었다. 로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책을 읽는 동안 계획안에 대한 걱정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시계바늘은 어느덧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는 알람을 다시 7시 30분에 맞추고 책을 읽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 베개에 얼굴을 묻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아침 달린이 그를 가볍게 흔들어 깨웠다. 늦잠 잔 거 아니야? 벌써 7시 반이 넘었어. 괜찮아. 쉬고 싶어서 그래. 로저가 몸을 일으키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게. 정말? 달린이 반색하며 몸을 벌떡 일으켰다. 정말이면 이제 자기 웃는 얼굴을 볼 수 있는 거야? 로저가 욕실로 가며 물었다. 웃는 얼굴 뿐이겠어? 메이플 시럽을 얹은 블루베리 팬케이크를 덤으로 줄게. 달리는 기분이 좋은 듯 환한 미소를 지었다. 좋아. 로저가 대답했다. 로저가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동안 달리는 두 딸을 깨우고 아침 준비를 했다. 가족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느낌이 로저에게는 매우 새로웠다. 그는 항상 모두가 자고 있는 시간에 혼자 일어나 출근을 했었다. 마치 파티에 놀러왔던 손님이 하룻밤 신세를 지고는 미안한 마음에 몰래 집을 빠져나가듯 조심스럽게 사무실로 향했던 것이다. 아직 졸음이 덜 가신 얼굴로 식탁에 앉아 시리얼을 먹고 있는 두 딸의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사랑스러웠다. 침대 옆 탁자에 있던 책을 한 권 읽었어. 프랭클린 그레이엄이 쓴 책 말이야. 로저가 아침을 먹으며 말했다.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하지 않아? 달린이 밝은 얼굴로 물었다. 아무리 심하게 싸우더라도 다음 날이면 기분 나쁜 내색 없이 다정한 아내로 돌아와주는 달린이 로저는 고마웠다. 감동적이었어. 한번 읽기 시작하니까 놓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들인 것 같아. 나 같으면 절대 그런 일 못할 거야. 로저가 말했다. 무슨 말이야. 자기도 매일 다른 사람을 돕고 남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 달린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달린에게서 이런 다정한 말을 듣는 것도 정말 오랜만이군. 로저는 속으로 생각했다. 정말로 애들을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겠어? 달린이 걱정스러운 듯 아이들을 흘끗 쳐다보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로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여 대답했다. 그는 아침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 등교 준비를 도운 후 차에 올랐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고개를 돌려 달린을 바라봤다. 그녀는 말없이 미소를 띤 채 남편과 아이들을 배웅하고 있었다. 잠옷차림에 부수수한 머리를 하고 있는 그녀의 모습은 베카와 꼭 닮아 있었다. 달리는 손을 흔들어 주었고 로저는 그녀의 입술이 소리 없이 고마워라고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화창한 아침이었다. 어젯밤 이혼 얘기가 오갔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달린과 로저는 서로를 가깝게 느끼고 있었다. 퇴근 후 밤늦게 집에 들어가 달린과 또다시 똑같은 말다툼을 하는 일 따위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학교에 가는 동안 세라와 베카는 그동안 아빠에게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쉴 새 없이 쏟아냈다. 세라는 학교 소프트볼 팀에서 활약한 일들을 떠들었고 베카는 척의 머리가 장발이라서 잘라줘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로저는 오랜만에 상쾌하고 따뜻한 기분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로저는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계획안을 검토하기 위해 비서 베키에게 외부 전화를 연결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자리에 앉으려는 순간 청소부 밥이 그에게 건네주었던 구깃구깃한 메모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첫 번째 지침, 지쳤을 때는 재충전하라. 로저는 어젯밤 책을 읽었던 것이 오늘 아침 그에게 얼마나 큰 에너지를 불어 넣어줬는지 깨달았다. 그 책 덕분에 달린과도 쉽게 대화를 풀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지쳤을 때 재충전하는 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군. 그 양반 말이 옳았어. 로저는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집중해서 계획안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30분 만에 모든 일을 끝냈다. 그는 베키에게 몇 가지 의견과 함께 계획안을 넘겨 수정하도록 한 후 회의 시간 전에 여유 있게 그것을 모두 완성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간단하게 끝날 일이 어제는 왜 그리도 힘들게 느껴졌는지 정말 모를 일이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다음 월요일 로저는 밥보다 먼저 휴게실에 도착했다. 휴게실로 들어서는 밥에게 로저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밥은 약간 놀란 듯한 표정으로 인사를 받았다. 오늘은 사장님께서 끓여주시는 차를 마실 수 있겠군요. 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로저가 머그잔을 내려놓으며 자신있게 말했다. 로저는 밥에게 아이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한 일과 아이들을 학교에 데려다주며 얼마나 즐거웠는지를 말해주었다. 그뿐 아니라 휴식을 취한 후에 일도 쉽게 끝낼 수 있었다는 기쁜 소식도 덧붙였다. 대단한 책을 발견했습니다. 로저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을 이었다. 혹시 한계를 극복하는 사람들이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제목은 들어본 것 같습니다만. 원하시면 빌려드릴게요. 다음 주 월요일에 갖다 드리면 되겠네요. 고맙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일만 하기도 바쁘실 텐데요. 그런 걱정은 마세요. 저도 이제 재충전하는 방법을 알았으니 더 이상 일에 찌들어 살지는 않을 겁니다. 로저는 다부지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첫 번째 지침이 효과가 있었다니 정말 기쁘군요. 밥이 찻잔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러나 기쁘다는 말과는 달리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굳어 있었다. 한마디로 반가워하는 기색이 아니었다. 로저가 그런 밥의 모습에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제 말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지침이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리면 굉장히 기뻐하실 줄 알았는데 지금 표정은 별로 그런 것 같지 않네요. 제가 뭐 잘못한 것이라도. 아닙니다, 사장님. 그런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기쁩니다. 다만 밥이 말을 잇지 못하고 머뭇거렸다.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든 다 괜찮습니다. 기쁜 순간에 괜히 찬물을 끼얹는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사장님께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는 건 분명 맞는 것 같습니다. 출발이 아주 좋은 편이죠. 하지만 6가지 지침들은 곧바로 약효를 내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지침들은 지속적인 실천을 통해서만 서서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빠른 결과만을 원하는 인스턴트식 사고에 익숙해져 있지요. 반면 인생이란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거든요. 긴 호흡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단기적으로는 안 좋은 일 같아도 결국에는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일도 있는 법이죠.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세요. 로저가 부탁했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겁니다. 단기적인 변화나 성과에 너무 집착해선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작은 것들이 연연하다 보면 일이 조금만 잘못돼도 금세 뭔가를 탓하게 됩니다. 안 좋은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진리를 인정하기보다는 지침이 엉터리라고 생각해 원망하거나 주변 상황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지침들은 하루하루 겪게 되는 표면적인 사건 자체보다는 삶의 근본적인 태도를 변화시키기 위한 것들이거든요. 밥은 말을 마치고 로저를 바라보았다. 잠시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사장님의 행동 중 정말 기뻤던 부분이 있습니다. 밥이 침묵을 깨며 입을 열었다. 그게 뭐죠? 로저가 물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거 말입니다. 지난주에 사장님께 부탁드렸던 건 이것 한 가지였고 사장님께선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밥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제야 로저의 얼굴에도 미소가 퍼졌다. 보여드릴 게 있어요. 로저는 양복 주머니에서 작은 오렌지색 스프링 수첩을 꺼내 흔들며 말했다.
밥이 항상 갖고 다니는 것과 똑같은 수첩이었다. 밥은 그 모습에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자, 준비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지침을 얘기해 주세요. 로저가 말했다. 그러죠. 어디 보자. 밥은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고민하는 듯 잠시 말을 멈췄다. 로저가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말을 꺼냈다. 이제부터는 편하게 로저라고 부르세요. 로저의 말에 밥이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안 됩니다. 청소부가 사장님 조남을 함부로 부를 수는 없지요. 그러나 로저도 물러서지 않았다. 아닙니다. 로저라고 불러주세요. 저도 이번부터는 밥 아저씨라고 부를게요. 로저는 망설이는 밥을 보며 덧붙였다. 진심입니다. 제게 많은 지혜를 일깨워 주세요, 밥 아저씨. 밥은 침묵을 지키다가 로저의 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로저의 눈동자는 간절한 소망을 담고 있었다. 밥은 그 눈과 마주치자 빙긋 웃더니 입을 열었다. 정 그러시다면 이제부터 로저라고 부르겠습니다. 밥의 말에 로저는 기쁜 듯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곧 농담을 건네듯 말했다. 말도 놓으셔야죠, 밥 아저씨. 두 사람은 마주보며 크게 웃었다. 그럼 이제부터 로저라고 부르겠네. 자네가 그토록 원하기도 하고 또 그게 서로에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 지난주에 말했던 것처럼 앨리스 덕분에 일과 휴식을 균형 있게 조절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부터 일도 잘 풀리기 시작했지. 밥은 지난날을 회상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정말 희한한 일이었어. 전보다 힘을 덜 들이는데도 일은 훨씬 잘 되는 거야. 그러던 중 첫 아이를 얻게 되었고 할 일은 더욱 많아졌지만 앨리스는 역시나 현명하게 잘 해냈다네. 그녀는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의 역할을 맡았고 나 또한 행복한 가정을 갖게 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어. 어떤 기분인지 알 것 같아요. 저도 첫 딸인 세라가 태어나던 날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거든요. 로저가 공감하며 말했다. 그렇지. 하지만 항상 기분 좋은 일만 있었던 건 아니야. 아기는 잔병 치레를 할 때마다 밤낮으로 울어댔고 나는 집에 돌아와서도 제대로 쉴 수가 없었지. 달래도 듣질 않으니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더군. 하지만 앨리스는 역시 달랐어. 타고난 엄마였다네. 한 번도 그녀가 지친 모습을 본 적이 없어. 돌이켜보면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 밤이면 우리 두 사람은 가운데 아기를 눕히고 나란히 누워서 시간 가는 줄도 모른 채 그 조그맣고 사랑스러운 생명을 바라봤다네. 아이가 조그만 소리를 낼 때마다 뭐가 그렇게 좋은지 연신 웃어대면서 말이지. 아이쿠, 얘기가 옆길로 새버렸네. 아이들 얘기만 나오면 이렇다니까. 밥이 쑥스러운 듯 껄껄 웃었다. 어쨌든 내가 전보다 훨씬 일을 잘 해내고 있다는 걸 회사의 윗분들이 인식하기 시작했다네. 중요한 계약을 맞는 족족 성사시켰고 실수라는 건 있을 수 없었지. 결국 승진을 제안받았네. 정말 잘 됐네요. 로저가 말했다. 좋은 기회였지. 무척 기뻤어. 승진을 하게 되면 고정된 월급 대신 회사의 이윤에 따라 성과급을 받게 되니 전보다 책임감과 의욕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고. 남부럽지 않게 성공하셨네요. 그런 셈이지. 하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었어. 첫째가 태어나기 직전에 앨리스와 나는 새 집으로 이사를 했다네. 물론 돈이 부족했으니 대출을 받아서 말일세. 그리고 대출금을 갚기 위해선 지출을 꼼꼼히 확인하면서 아껴 써야 했다네. 그건 정기적으로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그런데 하필이면 그런 때 승진을 제안받은 거야. 제안을 수락하면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지만 문제는 그 수입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점이었지. 매달 대출금 갚아야지, 아기가 태어나면서 늘어난 생활비 충당해야지.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네. 로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승진을 예상하고는 있었어. 그동안 맡은 일을 훌륭하게 해냈으니 그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자격은 있었지. 하지만 집안 상황을 생각하면 걱정부터 앞섰네. 시기가 안 좋았던 거지. 잘난 체 하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 당시엔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네. 이해가 갑니다. 게다가 아기 때문에 밤마다 잠도 설쳤으니 머릿속이 더 복잡했겠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첫애가 겨우 6개월쯤 되었을 때 앨리스는 둘째를 임신했다네. 밥은 그때의 당황스러운 기억을 떠올리는 듯
고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어쨌든 일 외에는 신경 쓸 것 하나 없이 살던 나는 결혼한 지 3년 만에 새 아이의 아빠가 된 거야. 꽤나 서두르셨네요. 로저가 짓궂게 말했다. 앨리스가 아이를 무척 원했거든. 짧은 기간에 새 아이의 아빠가 되고 나니까 그만큼 힘든 일도 많았지만 아이들이 어울려 노는 걸 보니 그런 건 말끔하게 사라지더군. 같은 또래여서 다른 집 아이들보다 훨씬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 집이 매일 시끌벅적했지. 승진하신 뒤 일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저가 물었다. 순조로웠다네. 밥이 대답했다. 적응도 빨랐고 노력도 많이 했지. 목표보다 수익을 많이 올려서 보너스도 받았고. 밥은 그러나 조금 전에 즐거워하던 표정을 감추며 기운 빠진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곧 상사에 대해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 정말이요? 솔직히 말하면 꼭 그런 건 아니었다네. 밥은 솔직히 인정했다. 목표는 상호 합의하에 결정된 것이었고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서 매달 조절했으니까 결국 나 스스로 결정한 것과 다름없었지. 문제는 내가 너무 무리한 목표를 잡았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지칠 수밖에 없었고. 아저씨가요? 뜻밖인데요. 로저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정말일세. 밥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어갔다. 그러다 추수감사절에 드디어 일이 터지고 말았어. 그날 우리 가족은 처가에서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었지. 앨리스와 장모님이 칠면조 요리에 온갖 장식을 곁들여서 멋진 식사를 준비했어. 모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네. 앨리스의 동생 부부는 그날 첫 아이 임신 소식을 발표했고 정말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가족 모임이었어. 그런데 우리 애가 포도주스 잔을 엎질렀고 포도주스가 하얀 식탁보 위로 쏟아졌다네. 지금 생각해보면 별일도 아니었는데 그땐 왜 그랬는지. 나는 벌떡 일어나서 애를 의자에서 내려놓았지. 그러곤 앨리스의 가족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앨리스에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 제대로 돌보지도 못할 걸 어쩌자고 새치기나 낳자고 그런 거야? 하고 말이야. 그럴 수가. 로저의 입에서 저절로 한숨이 새어나왔다. 맞아. 나는 절대 하지 말아야 했을 말을 하고 만 거야. 앨리스는 하얗게 질렸고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어색한 침묵만 흘렀지. 그런데 정말 이상했어. 앨리스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가 나는 거야.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 나는 다시 그녀에게 상처가 될 말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직장에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게 일하는지 아느냐며 숨도 안 쉬고 독서를 퍼부었지.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야. 끔찍한 짓을 한 거지. 앨리스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아이들을 챙겨서 차에 태웠고 우린 곧장 집으로 향했어. 집에 오는 내내 누구 하나 말할 엄두를 내지 못했지. 부인께서 화가 많이 나셨겠네요. 그런 일을 겪고 기분이 좋을 순 없겠지. 하지만 앨리스는 나와 함께 사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없다네. 대신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내게 복수를 했지. 어떻게 하셨는데요? 로저가 궁금하다는 듯 물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셔츠에 글자를 새겨놨더군. 밥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뭐라고요? 로저는 웃음이 터지려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물었다. 나는 금요일 점심때마다 볼링을 쳤어. 일종의 정기회의라고도 할 수 있었지. 볼링을 치면서 한 주를 정리하고 다음 주 계획에 대해 의논하곤 했거든. 볼링공과 운동복을 챙겨주는 건 항상 앨리스의 몫이었어.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보내고 난 후 처음으로 돌아온 금요일에도 역시 볼링장에 갔다네. 그런데 가방에서 옷을 꺼냈는데 셔츠의 앞뒤에 글자가 수놓아져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고 양복을 입고 볼링을 칠 수는 없고 결국 앨리스가 계획한 대로 그 셔츠를 입을 수밖에 없었지. 물론 내가 그녀에게 했던 짓을 생각하면 그 정도 복수는 약과지만 말이야. 뭐라고 새겨 놓으셨던가요?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이게 앨리스의 두 번째 지침이라네. 나는 상사와 동료들 앞에서 앞뒤로 이 글이 수놓아진 셔츠를 입고 볼링을 쳐야 했지. 로저는 잠시 밥을 뚫어지게 쳐다보다가 결국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고 눈물이 맺힐 때까지 멈추지 못했다. 그렇게 통쾌하게 웃을 줄은 몰랐네. 밥도 함께 웃으며 말했다. 죄송해요. 로저가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정말 기막힌 아이디어네요. 맞아.
사람들은 내가 왜 그런 셔츠를 입고 있는지 궁금해했고 나는 추수감사절에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고백했지. 그리고 앨리스는 화를 내는 대신 이런 방식으로 내게 하고 싶은 말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네. 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흥미로운 건 그 자리에 모인 다른 사람들도 나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는 거였네. 그들도 나처럼 스트레스를 받고 가족 때문에 무거운 짐을 져야 한다는 사실에 화를 냈었다고 하더군. 아마도 우리 세대가 모두 그런가 봐. 가족이란 자신이 책임져야 할 짐이고 식구들을 먹여 살리느라 고생하며 일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로저가 말했다. 그런 사고방식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라네. 일을 그저 가족의 생계를 위한 수단쯤으로 생각하니 일하는 게 즐거울 리가 있겠나?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이 일의 유일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일은 물론이고 가정생활도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지. 일이 힘들 때마다 당연히 가족을 탓하게 될 거고 결국 우리는 앨리스의 말이 옳다는 것을 인정하게 됐어. 우리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하셨어요? 간단하네. 가족을 짐이 아닌 축복으로 생각하기로 한 거야. 그렇게 생각을 바꾸었더니 식구들과 함께 있는 시간이 즐거워졌고 편안한 마음으로 활기차게 일할 수 있게 됐다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해야 한다는 생각을 버릴 수 있었으니까. 일을 하는 진짜 목적도 찾을 수 있었지. 그게 뭘까요? 일을 하는 진짜 목적 말입니다. 로저가 물었다. 그건 스스로 찾아야지. 밥은 수첩을 다시 셔츠 주머니에 넣으며 말했다. 사람마다 다를 테니까 말일세. 우선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회사에 나온다는 생각부터 버려보면 어떨까? 그 다음에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이곳에서 일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고 말이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자네는 분명 알고 있을 거야. 단지 잠시 잊고 있을 뿐이지. 시간을 갖고 천천히 생각해 보게나. 해답을 알게 되는 순간 의욕이 되살아날 거야. 일이 전처럼 재미있고 의미 있게 느껴지겠지. 일의 진정한 목적을 깨닫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에게 일은 더 이상 일처럼 느껴지지 않는 법이거든. 아저씨는 일의 목적을 찾으셨나요? 로저가 물었다.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찾았다네. 그게 뭐였어요? 자네 스스로 답을 구한 후에 얘기해 주겠네. 내 얘기를 미리 들으면 스스로 답을 찾는데 방해만 될 테니까 말이야. 나는 지금도 그 목적을 잃어가고 있다네. 지금 이렇게 자네와 마주하고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말이야. 밥은 자리에서 일어나 청소를 시작할 준비를 했다. 차 잘 마셨네. 그럼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만날까? 물론이죠. 로저가 대답했다. 아, 한 가지만 더. 밥이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며 말했다. 일의 목적을 깨달은 다음부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나서 만족스러운 기분으로 퇴근하게 되었다네. 덕분에 집에 가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있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한층 즐거워졌지. 앨리스의 말이 옳았어. 가족은 내게 가장 큰 축복이야.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네. 밥이 휴게실을 나간 후 로저는 오늘 배운 두 번째 지침을 수첩에 조심스럽게 써 내려갔다. 두 번째 지침, 가족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다. 로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사장실로 돌아왔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달린이 세라와 베카를 데리고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아닌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